일단 제목으로는 지금 특히 한국의 핵융합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또 최근 정부가 선언했던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먼저 기초로서 왜 또는 핵융합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핵융합 프로그램들로서 케이스타와 이터를 다시 한번 터치하고요. 그리고 핵융합 가속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반복되는 이야기죠. 즉, 기후변화와 또 그로 인해서 탄소 중립의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어쩌면 핵융합의 최근 이 이슈가 뜨기 전까지는 핵융합은 천천히 가도 되는 어떤 슬로우 모션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 숫자 2050이라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이 부담감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지켜야 할 책임을 저희한테 맡겨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또 전력 수요가 특히 AI 기술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는 것도 다 아실 거고, 또한 국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원이 만약에 스스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전략 무기화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솔루션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도 있고, 거기에 핵융합이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죠.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화석연료, 그리고 지금 시대에 대표적으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신재생과 그리고 원자력, 두 강점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한계도 잘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거가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신재생만으로 이 에너지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큰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또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베이스 전력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고, 또 고밀집적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는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잘 담아서 개발하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똑같이 이 연료를 저희가 무한한 연료를, 즉 어떤 지하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또한 여전히 원자력처럼 높은 밀도로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들, 그리고 또 안전하다는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핵융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 그리고 태양 다 모두 핵융합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별들을 몇 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나?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약 6,000개 정도는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한 거는 약 10의 22승계,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 그 하나하나가 태양과 같고 하나하나가 핵융합 리액터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우주에는 그렇게 많은 쉬운 건데 우리 인간은 단 하나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만들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핵융합이라는 게 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많은 에너지가 있죠. 신재생은 다 결국은 핵융합 에너지의 부산물로, 핵융합 에너지의 결과로서 이어지는 게 다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만 본다면 우리가 태양에서 1초 동안에 내는 에너지 그 총량은 지금 현재 한 해 지구에서 소모하는 전력량 전체를 카운트했을 때 60만 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이라는 에너지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우리 상상을 밖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융합을 연구해야 할 가장 큰 동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핵융합은 그 핵과 핵의 반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를 충돌에너지를 높이거나 아니면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한편으로는 두 개를 합하면 압력이죠. 높은 압력으로 핵융합 반응을 유지시켜주고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조건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압력이 우리 상상 밖에 있으니까 10의 8성 기압이니까요. 그리고 온도는 약 1500만 도. 그래서 똑같은 걸 지구에서는 할 수가 없죠. 중력이 그만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도 말했지만 오펜하이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폭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원자폭탄을 가지고 트리거해서 거기에 열과 압력으로 2차적으로 중수소와 리튬이 들어있는 봉에 2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그렇지만 에너지는 가능한데 이건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또 유사한 방법이 이제 레이저 핵융합이죠. 이 원자폭탄 대신에 강한 레이저 펄스로 유사하게 실험하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방법을 우리는 관성 핵융합, 이너셜 컨파인먼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목표는 어떤 파괴력이 아니라 우리가 전력을 쓰는 게 최종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컨트롤러블하고 우리가 스테디하게 전력을 뽑아내야 된다고 할 때, 그래서 현재까지 선택한,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는 방법이 이제 자석, 매그네틱 컨파인먼트고, 그 중에 대표적인 장치가 토카마계입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이 안에 노란색의 도너츠형으로 되어 있는 플라즈마 용기를 바깥에 있는 이 D자형 또는 원형의 자석을 통해서 높은 매그네틱 필드로 컨파인하고 거기서 가열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겠다는 취지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앞에 톡에 말했던 수없이 많은 장치가 저희 한 70년 동안 지어지고 실험하고, 그리고 최근 남아있는 장치는 몇 개 안 남아있고, 그 중에 저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케이스타와 또 이터 장치, 그리고 실제 핵융합 반응을 중수, 삼중수로 실험했던 영국의 제트 장치, 이런 장치들이 지금 핵융합의 큰 건설의 모멘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결국 한국은 방향을 잡았던 게 케이스타를 통해서 남들이 안 했던, 여기서 흰색의 왼쪽 편의 하얀색은 이제 구리를 사용한 숏펄스 핵융합 장치라고 한다면, 21세기는 회색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회색이 아니라 이 모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핵융합으로 시대가 바뀌었고, 그거의 첫 무브먼트로 케이스타가 작동을 했고, 그리고 그거의 확장판이 이터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핵융합 장치의 리더십을 저희가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게 첫째, 예전에 이경수 박사님이 시작했던 한국의 핵융합의 전략이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핵융합 장치 케이스타, 이름은 케이스타 코리아 슈퍼컨덕팅 토카막 어드밴스 리서치, 그래서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기존 장치와 차별화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초전도 자석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건설은 2007년 8월에 완성하고,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대형 장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고 없이 첫 가동부터 지금까지 운영했던 장치라고 여겨집니다. 흥미로운 게 저 2008년 저희가 케이스타를 첫 퍼스트 플라즈마 할 때가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첫째는 나로가 같은 시간에 고흥에서 발사를 하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었고 1차, 또 동일한 시간에 유럽의 선이라는 가속기가 모든 자석을 초전도 자석으로 바꿔가지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초전도 자석은 시작하면서 거의 수십 개의 초전도 자석이 번아웃 해가지고 또 몇 년 동안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초전도 자석을 핵융합에 적용했던 여러 장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첫 가동하면서 새거나 타거나 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케이스타 같은 경우는 그 사고를 없이 아마 첫 가동부터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경험이고요. 이처럼 케이스타는 그 외에도 다른 장치와 차별된 유니크한 피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초전도 자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석을 사용해서 실제 조립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확인한 거는 저희가 자석을 사용해 핵융합을 하려면 자석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석의 필드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메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지금까지 있는 토카막 장치 중에서 가장 자기장 에러가 낮은, 약 기존 거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래서 그만큼 자기장의 균일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핵융합 실험을 위한 큰 차이점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요즘처럼 그 자동차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자동차의 성능은 굉장히 고속을 달릴 수 있는데,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트랙을 이런 비포장도에서 한다 하는 거하고 전용 트랙에서 하는 거하고는 그 성능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게 정밀도가 낮고 거칠면 그만큼 제대로 된 플라즈마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데 반해서 저희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롱 펄스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열 장치가 그 시간만큼을 계속 뻗팅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열 장치들이 거의 그 시간만큼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그 외에도 내부에 있는 인베슬 컨트롤 코일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걸 설계했던 거는 앞에 처음에 말했던 자석이 남들처럼 에러가 많으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원래 초전도 자석이 정밀하니까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에러 필드를 커렉션하는 게 아니라 에러 필드를 퍼터베이션 만들어 가지고 플라즈마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유니크한 장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K스타에서 여러 가지 플라즈마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 장치는 대부분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이 청진기로 진단을 하다가 어느 순간 대부분 MRI를 당연히 의존하는 시대가 됐던 것처럼, 핵융합계에서도 이런 몇 개의 탐침으로 플라즈마를 진단하고 분석하던 시대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분석할 시대로 넘어갔다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16년 정도를 K스타를 운영을 했고요. 그 왼쪽에는 말처럼 플라즈마 실험을 하고 있는 내부 공간과 오른쪽 편에 플라즈마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핵융합 반응 조건에 근접한 실험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찾는 게 K스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핵융합이라고 할 때, 실제 핵융합이 나오려고 할 때 요구되는 온도가 중요하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온도는 1억 도 이상을 유지하는 실험, 물론 해외에서 1억 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 길어봤자 10초 그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48초까지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좀 약간 압력 밸런스 입장에서 저희가 앞에 소개했던 세계적으로 표준화되는 H모드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K스타의 기본 시나리오고 이터라는 장치도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 가지고는 방금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약 100초 이상을 저희가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저희는 더 압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베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압력을 지금 2터보다 더 끌어올리는, 2터가 2라면 1.5배 이상 끌어올리는, 그만큼 더 불안정하지만 그 실험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더불어서 내벽을 텅스텐 제로로 바꿔서 더 높은 열에 대해서 견딜 환경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 시나리오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에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하도가 되고 있는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면 이런 풀리 디지털화되어 있는, 버추얼화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K스타를 장치 전체를 이 이미지로 데이터로 넣고, 거기에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제 슈퍼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저희 K스타에 실험한다면 하루에 보통 한 20에서 30샷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장치를 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실험을 영역을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실집 발전소가 핵융합 발전소가 요구되는 플라즈마 시나리오를 찾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저희가 가장 지금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왜 그렇게 길게 못하지 하면, 플라즈마는 핵융합에서는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꺼집니다. 즉 우리가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꺼지는 디스럽션이라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것이 결국은 계속 실험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표현한다면 우리 자율주행을 하는데 가장 발목 잡히는 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겼을 때 자동차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이 이슈가 되는 거와 비슷하게 행정학에서도 이 디스럽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미사일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탄도미사일, 높이 쏘서 목적지까지 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다면 중간에 항상 요격당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피하는 방법은 이제 저궤도로 초고속으로 이 크루즈 미사일, 이거는 이제 요격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달성한다. 어쩌면 비슷한 개념입니다. 핵융합에서도 우리가 플라즈마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는 과정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인스테빌리티라는 요소가 매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피해서 갈 수 있으려면 방법이 뭐냐? 그래서 혹시 영화 중에 엣지 오브 토마로우라는 거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톰 크루즈가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한번 시험 가다가 죽고 다시 또 처음에 와가지고 다시 또 레슨을 한 수백 번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근데 그건 직접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바보짓이죠. 그래서 그걸 컴퓨터가 AI가 같이 한다면 그런 우리가 디스럽션 없는 하이 퍼포먼스 시나리오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게 K스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터 프로젝트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고요.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목적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로는 리액터가 되려면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된다고 다들 믿어왔었고, 그래서 그 크기로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지, 그리고 돌렸을 때 실제로 이 발전소 규모로서 약 Q, 즉 에너지 증폭률이라고 하는 게 10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까지 검증하는 장치이고, 지금 프랑스에서 건설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국도 그 세븐 멤버 중에 하나이며 지금 약 한 8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지금 이 건설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한국이 맡은 부분의 거의 90%를 다 이미 조달을 끝냈습니다. 어쩌면 이터 참여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의 미션을 달성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건설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중공업 기술들이 이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은 가장 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공연기, 추전도, 전원장치, 열차 폐체, 조립장비, 그리고 이터라는 프로젝트가 안타깝게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년 또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규제가 철저하게 원자력 규제 하에서 건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불필요한 용접 모든 부분들을 다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프로세스가 어쩌면 기존의 K스타에서 한다면 단 5년에 할 수 있을 걸요. 한 15년, 2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를 해보면서 또 다른 레슨 런 중에 하나가 이 원자력 규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핵융합은 2050년 안에 상용화는 어렵겠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서 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화 플랜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정부에서는 가속화 전략을 선포를 했습니다. 키워드는 지금처럼 이제 공공에서 연구를 해왔다면 이거를 혁신 기술을 접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민간과 함께해라. 세 번째는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면 인력과 모든 시스템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총 1.2조를 10년 동안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하에서 지금은 이걸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도 많은 핵융합 가속화 전략을 내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똑같이 카피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진 강점들을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 전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현재 앞에 보여드리는 K스타와 버추얼 K스타, 이걸 통해서 코어 플라즈마에 대한 기술을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터에 어차피 공동연구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 통해서 많은 세이프티라는 많은 퀄리티 부분들을 충분히 학습하고 거기에 쌓인 기술들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비어있는 많은 이노베이티브 디자인, 그리고 고온추온도, 저온추온도,
그다음에 블랑키, 다이버트 이런 나머지 핵심 기술들을 민관 공통으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저희가 다음 핵융합 프로그램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거는 아직 드래프트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스톤으로는 저희가 현재 K스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와 운영을 계속 2040년까지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터는 현재 건설이 한 2035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요. 거기에 참여를 하되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거기로 받아오고, 그리고 K스타 경험을 통해서 이터 운영에 대한 운전 인력들도 저희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드린 가속화 플랜은 바로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디지털, 그리고 이 모든 걸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에코시스템 등을 이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2030년도에 새로운 이터보다는 훨씬 작고 K스타보다는 크고 실제로 핵융합 반응을 우리 손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융합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컴팩트 파일럿 디바이스를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실증로라는 K데모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많은 부분의 코어 기술들을 이 컴팩트 파일럿 디바이스에서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데모라기보다는 바로 K데모가 퓨전 파워 플랜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림은 좋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막혀 있는 것 중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옛날처럼 일당백으로 일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는 최소한 이런 일들을 벌이려면 많은 전문 인력, 다양한 인력과 또 앞에 코어 피직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아주 탁월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펜하이머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특히 오늘 의미 있는 거는 켄텍이라는 데 와서 특히 젊은 학생들과 같이 이 톡을 할 수 있었다는 자체는 또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 핵융합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리라 믿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감사합니다.